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칠순을 몇 달 앞두고 자식들과 연을 끊은 아버지입니다. 부모가 돼서는 자식과 연 끊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떠드느냐 하시겠지만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쥐 새끼는 예쁘다 한다고 저도 제 자식이라면 끔찍할 정도로 아껴왔던 사람입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거 빼서 내 새끼들한테 하나라도 더 먹이고 살았고 뼈를 갈아가며 일해서 내 새끼들 공부 한 자라도 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디다. 자식들이 머리 좀 크고 나니까 지들이 잘나서 잘된 줄 알지 부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요. 부모는 지들이 돈 달라면 주고 집 사달라면 사주고 땅 사달라면 땅도 퍼주는 호구인 줄 알더라니까요. 100번 양보해서 내 새끼 위한 거니까 해줄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래도 지 애비가 오늘 내일 하는데 병원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유산 받을 생각만 하는 놈들을 언제까지 자식이라고 떠받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 자식놈들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그놈들도 알아야 해요.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어 봤자 소용없다는 걸요. 저는 밥 굶지 않고 사는 게 평생 소원일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위로 형과 누나가 6이 있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6.25 전쟁 중에 큰형과 둘째 누나가 세상을 떠나서 내가 떠났을 땐 위로 4명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무렵 월남으로 파병 나갔던 셋째 형마저 전쟁터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팔남매였던 우리 형제는 5남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님은 남은 자식들이라도 건사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셨지만 없는 살림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농사밖에 없는 깡촌에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수 있었겠어요. 땅 한마지기 없이 남의 땅을 부쳐먹는 형편이니 밥은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허구한 날 굶고 풀떼기나 뽑아먹는 실정이었죠. 그나마 둘째 형이 외지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굶는 날보다 굶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없는 집에서 맞이 대신 맏딸 노릇을 해야 했던 둘째 누나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돈에 팔려가다시피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한테 시집을 갔는데 허구한 날 맞아서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누나를 그렇게 때린 뒤에는 지도 미안한 건 알았는지 누나 손에 쌀이며 곡식을 지어주곤 친정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가지곤 그래도 식구들 먹일 생각에 한 걸음의 집으로 달려오던 누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그때도 동생 공부를 시키겠다고 남편한테 통사정을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줬는데 그때 누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매형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한쪽 눈이 떠지지 않을 정도로 보랏빛으로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그 꼴을 보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길로 매형한테 달려가 우리 누나가 맞은 것 이상으로 정신없이 패버렸습니다. 그때 누나가 울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상철이 너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때려? 네가 깡패야? 건달이야? 한 번만 더 내 남편한테 손대봐. 이 사람 죽으면 그때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래도 남편이라고 몸으로 막아서며 악을 쓰는 누나를 보니 정신이 확 들더군요. 내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그제야 파악이 된 저는 그 길로 뛰쳐나와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주머니에 누나가 마련해준 등록금이 있던 탓에 서울로 가는 기차표도 사고 한동안 배는 곪지 않았지만 길을 가다 경찰만 보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라도 매형이 잘못된 건 아닌지 아니면 매형이 정신이 들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그 후로 2년쯤 지나고였습니다.
당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지게 나르는 일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친구 녀석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녀석 말로는 그때 그 일로 매형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사돈댁에선 깡패 새끼를 자식으로 둔 집구석이랑은 사돈 못한다며 저희 누나를 친정으로 보냈다더군요. 그래도 산 정에 있어서 그런가 네 매형이 니네 집까지 찾아가 다시 데려가더라. 지도 그간 한 짓거리가 있는데 어린 처남한테 맞아서 쥐어 터졌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는 게 말이 되냐? 맞은 걸로 치면 네 누이가 훨씬 더 많이 맞고 살았는데. 그렇게 정리됐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집에 내려와라.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잖냐. 친구놈 말에 그간 가슴을 묵직하게 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고향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저 때문에 누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고생을 하게 만들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가겠어요. 돈이라도 벌어서 밭대기라도 살 돈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습니다. 지게 일도 하고 식당 배달 일도 하고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는 일도 하면서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어린 놈이 돈독이 올라 저런다는 말을 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돈 좀 모아서 누나한테 받은 등록금도 돌려주고 우리 가족 부쳐먹고 살 땅떼기 좀 살 수 있다면 이 한 몸 으스러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근 10여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정말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그렇게 길을 쓰고 돈을 모았는데 정작 고향에 내려갔을 땐 누나는 이미 죽고 없었거든요. 평생 고생만 했지 병원에도 한번 못 가본 누나는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매형네 선선 한기퉁이에 쓸쓸하게 놓인 둘째 누나 묘 앞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못난 동생이 이제야 누나한테 은혜도 갚고 서울 구경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다니. 지난 10여 년 동안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부질없게만 느껴졌어요. 돈 벌어서 은혜 갚겠다고 서울에서 아등바등 할 시간에 고향에 내려와 누나한테 사죄하고 밥이라도 한 끼 함께 먹을 걸 그랬다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어요. 둘째 누나는 제게는 엄마 같은 존재였거든요. 제가 7살 무렵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이후로 둘째 누나는 제게 있어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걸 다 둘째 누나가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둘째 누나의 죽음은 다른 형제들의 죽음과는 또 달랐어요. 제 마음의 한구석을 도려낸 것처럼 쓰리고 아팠거든요. 누나의 죽음 외에도 고향집은 많은 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오던 당시에도 연세가 꽤 되셨던 아버지는 그 사이 더 연로해지셔서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가장 노릇을 하는 건 둘째 형이었어요. 외지에 나가 살다가 몇 해 전에 형수랑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막내 여동생은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 살림을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걸 보니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내 빈자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그랬나 봅니다. 고향에 다녀온 뒤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은 사람처럼 마음이 허공에 뜬 채로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만난 사람인데 제가 속해 있던 미장팀이 밥을 대고 먹던 밥제 딸이었어요. 고향에 다녀온 뒤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아내를 처음 보고는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 일찍 팀원들이랑 밥을 먹으러 식당 문을 열면 벚꽃처럼 환하게 웃어주며 맞아주는 아내 모습에 가슴이 설렜었죠. 제 앞에는 계란 후라이도 더 부쳐다 주고 제국에는 고기도 훨씬 더 들어있어서 아내도 나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제게 수줍게 커피 믹스를 건네는 아내가 어찌나 예쁘던지 공사가 끝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해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으러 가던 날 아내한테 사귀자고 했습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요. 난 내 식구는 절대 안 굶깁니다.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내 사람은 절대 눈에 눈물 안 뽑고 살 자신도 있어요. 그쪽도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 한번 믿어봐요. 당장 살림 합치자는 게 아닙니다. 딱 3개월만 나랑 만나봐요. 그때 가서 이놈은 아니다 싶으면 내가 더는 안 조를게요. 어때요? 아내는 수줍어서 눈도 못 마주치면서도 내가 싫지 않은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렇게 아내랑 3개월 남짓 만나는 동안 지난 10년 동안보다 훨씬 더 서울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옛 조선 총독부 건물에 있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보고 지금은 옛 모습으로 복원됐으나 당시엔 동물원과 놀이시설이 있었던 창경원에도 가보고 서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타워도 그때 처음 가봤어요. 서울 곳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은 줄 그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저는 그동안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아내를 만나 사는 재미도 느끼고 열심히 번 돈을 함께 쓸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3개월만 만나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우리 부부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살림을 차렸어요. 지금이야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수천에서 수억을 쓴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어딨나요. 여유가 되면 예식장에서 하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거죠. 게다가 장인 장모님이 실향민이라서 처가 쪽에 부를 식구들도 없었어요. 저희 쪽도 딱히 부를 친척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월세방 하나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작은 방에 살면서 시골에서 막내 여동생이 올라오면 같이 지내고 고향 친구놈들이 찾아오면 며칠이고 집에 재워주곤 했으니 우리 집사람 성격이 참 무던한 사람인 거죠. 아내는 하루 종일 장인어른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도 제가 일 끝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달려와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주고는 다시 가게로 일하러 가곤 했어요. 없는 살림이라 철마다 옷을 사입을 형편은 안 됐지만 아내가 옷이며 속옷이며 늘 깨끗하게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준 덕분에 삼성과 이병철 회장이 부럽지 않을 정도였어요.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게 다 고맙기 그지 없었습니다. 생활력도 있고 살림도 잘하는 아내는 결혼하고 이듬해 아들까지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출산한 뒤에도 애 우는 소리에 제가 깰까봐 우는 애를 안고 집 앞 골목을 서성이던 아내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사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잠이라도 편히 자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착한 아내를 어떻게 고생을 시킵니까? 업고 다녀도 모자랄 사람을요. 결혼 전에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마음을 다잡은 건 전적으로 아내 때문이었어요. 남들 쉴 때도 내 몸 한 번 더 움직여서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내 아내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돌파구다 생각하고 정말 돈에 미친놈처럼 죽어라 이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당 받아오는 돈 모으는 것만으로는 가난을 면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혼자 몸이 아니라 업체를 만들어 직원을 열어두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큰 공사도 딸 수 있고 그러면 버는 돈의 규모도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미장일은 물론 중장비까지 영역을 넓혀서 15년 만에 작은 건설사로 발전했습니다. 비록 대기업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 회사긴 했어도 한창 아파트 붐이 있었던 덕에 재미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9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시중에 자금이 말랐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고 건설 쪽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적당한 업자한테 넘기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3남매를 아내한테만 맡겨온 것도 미안하고 해서 한동안 여행도 좀 다녀볼 요량이었죠. 그동안 번 돈도 꽤 돼서 돈 걱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팔고 반년도 안 돼서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진 겁니다.
IMF 사태였죠. 건설사, 은행, 대기업 할 거 없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실업자가 되는 가장들이 수두룩했어요. 저도 그때 회사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때 은행에 집이나 건물들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쏟아진 매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바닥까지 떨어진 집과 건물을 헐값에 사들일 수가 있었어요. 바로 저처럼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 넣어둔 돈으로 건물을 사고 경기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총 3개의 건물을 수중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라는 걸 그때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평생 땀 흘리고 일해서 돈을 벌던 제가 너무 쉽게 재산을 불리게 되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전까지 연락도 뜸하던 형제들과 친인척들까지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작은 매형도 있었어요. 상철이 너 기억나냐? 네가 날 개패듯이 해서 내가 죽다 살아났잖냐. 남이라면 병원비에 위자료까지 죄 받아냈겠지만 네 누나가 어린 놈 인생 한번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어서 내가 꾹 참고 봐줬다. 너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죽은 누나까지 들먹이나 싶었어요.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 봐라 하고 듣고만 있었더니 드디어 본론을 털어놓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이번에 버섯 재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대출도 안 되고 아주 죽을 맛이다. 애비가 되어선 자식이 큰맘 먹고 일 좀 해보겠다는데 도움도 못 주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돈 좀 만들어 보내라. 서울서 빌딩도 3개나 가진 놈이 설마 돈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돈이더라고요. 저놈은 평생 우리 누나를 개패듯이 했던 건 생각 않고 저한테 한번 맞은 건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니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내가 돈이 썩어나도 저런 놈한테는 동전 하나 줄 생각이 없었어요. 돈이야 있죠. 매형 말씀대로 빌딩이 3개나 있는 놈이 돈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딱 매형한테 줄 돈은 없네요. 매형도 자식 위에 영 끊어진 처남한테 연락해 돈 구걸하시는 거겠지만 저도요. 내 새끼들 남들 못지않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느라 써야 돼서 남줄 돈은 없어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내가 그때 너 감옥소에 쳐넣을 수도 있었어. 그걸 참아줬더니 은혜는 못 갚을 망정 뭐가 어쩌고 저째?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은 이라고? 네 누나가 내 돈 빼다가 니네 집에 퍼다 나른 게 얼만데. 그래도 내가 네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참아왔던 건데 네 놈한테 양심이란 게 있다면 너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양심이요? 그건 내가 매형한테 할 소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누나를 아끼는 분이 허구 헛날 그렇게 패고 살았습니까? 누나 죽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길목다방 정마담을 안방에 앉히신 분이 우리 누나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요즘 같으면 마누라 앞에는 놈은 그대로 교도소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후회가 되는 건 진작에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은 거라고요.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누나 얘기 꺼내면 그땐 내가 가만 안 둡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로 조카놈이 전화해 도와달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땡전 한 푼 주지 않았어요. 매형은 몰라도 조카는 누나 자식이니 그깟 사업 자금이야 대줄 수도 있었지만 그놈 하는 꼴이 여간 미워야죠. 지 엄마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적어도 누나 기일에 산소는 찾아가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을 안 찾아가더라고요. 매년 누나 기일에 산소에 가보면 벌초를 안 해서 아주 엉망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산소에 발걸음을 안 한다더라고요. 명절에 선산을 찾을 때도 제 누나 묘에는 술도 한 잔 안 따라 놓는다니 참 매정한 인간들이에요. 매형이랑 그 부인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식놈들까지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놓고 나한테 외삼촌이 조카를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는 소리나 하고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서울 근교로 둘째 누나 묘를 이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매형 말고도 돈 빌려달라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아왔어요.
제가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우리 큰애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을 때는 다들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때 장모님이 금반지며 시집 올 때 가져왔던 폐물들을 팔아서 수술비를 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아들은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작 우리 식구가 힘들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안면 몰수하던 인간들만 돈 빌려달라는 연락들을 하는 건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가장 좋았던 건 뭐니 뭐니 해도 내 새끼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었다는 걸 겁니다. 저는 자식이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셋 다 해외로 어학연수도 보내주고 막내딸은 중학생 때부터 호주로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무척 잘한답니다. 두 아들 녀석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과외까지 돈 안 아끼고 지원을 해주었고 덕분에 대학도 다들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직해 가정까지 이뤘으니 부모로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줬던 게 어찌 보면 자식들 인생에 독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놈들이 가정까지 이룬 뒤에도 늙은 애비한테 수시로 손을 벌리니 말입니다. 제가 아내 말이라면 양잿물도 마실 놈이란 걸 아는지라 툭하면 지 엄마 통해서 돈을 요구해 오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한 거예요. 지 자식 교육시키는 교육비까지 나한테 떠넘기니 이거야 참. 아니 이제 하다 지 자식 유치원비까지 나보고 내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큰애 수입으론 힘들다는데. 그러면 자기 형편대로 자식 교육을 해야지.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다 늙은 애비한테 손을 벌려? 예은이 애미도 그래. 지 남편 벌이로 힘들면 지도 같이 벌 생각을 해야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여직 집에서 놀면서 요가니 피타니 필라 머시기니 지 몸 만들 생각만 하고. 아니 지가 미스 코리아 나갈 거야? 탤런트가 될 거야? 허튼 데 쓸 돈 아껴서 지 자식 공부시킬 생각은 안 하고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나 몰라. 여보, 그러지 말고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요즘 애들은 다 다닌다는데 예은이 혼자만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애가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당신은 손녀딸이 남들 앞에서 기죽고 있으면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줍시다. 다 원참. 지들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줘, 임신했다고 태교여행 보내줘, 애 낳았다고 차 사줘. 이제 내 영어 유치원비까지 내놓으라니 이거말로 칼 안 든 강도가 따로 없구만. 에휴, 못난 놈들. 큰아들 녀석은 지 엄마를 시켜 지 딸내미 영어 유치원비까지 받아갔어요. 몇 달만 처음엔 도와달라는 놈이 1년이 넘도록 영어 유치원비 낼 날이 되면 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서는 꼬박꼬박 받아가더라고요. 그래놓곤 철마다 가족여행으로 해외 곳곳을 다니는 걸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우리 부부는 정작 돈이 있어도 엄두가 안 나 해외여행 한번 못 가가는 처진데 말이죠. 큰놈이 이 모양이면 둘째는 좀 나아야 할 텐데 그놈은 한술 더 뜨는 놈이에요. 지 부모한테도 장사를 해먹는 놈이라니까요. 아빠, 요즘엔 연세 드신 분들도 다들 캠핑카 몰고 부부끼리 여행 다니신다니까요. 캠핑카 하나 있으면 호텔비도 안 들지. 차 타고 가다가 경치 좋은데 차 세워놓고 밥도 해먹으면 밥값도 안 들지. 이거 완전 남는 장사라니까요. 아버지가 타시다가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면 대대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빠도 캠핑카 한 대 사세요. 제가 아는 형이 캠핑카 수입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매물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거 사시면 시중가보다 30% 싸게 살 수 있어요. 아빠는 중장비도 다룰 줄 아시는 분이니까 캠핑카 운전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아빠가 운전하는 거 보면 엄마가 한눈에 반할걸요? 어때요? 사실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와 지 엄마랑 나한테 캠핑카 타령을 하는데 결국엔 아내가 하나 사자고 하는 바람에 덜컥 계약을 했지 뭡니까. 그런데 캠핑카를 사놓기가 무섭게 시험 운전을 한다느니 작동법을 익혀야 한다느니 하면서 지놈이 먼저 차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지 가족들 태우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거 없이 전국 팔도를 누비고 다니는데 정작 차주인 저는
캠핑카를 사고 1년이 다 되도록 운전석에도 한번 못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언제부턴가 캠핑카가 흥미가 떨어졌는지 차고에 넣어두고 손도 안 대지 뭡니까? 그래서 모처럼 아내를 태우고 여행이나 가볼까 했더니 글쎄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정비사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엔진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산지 1년도 안 되는데 무슨 엔진을 갈아? 에이, 무슨 소리야. 이거 못해도 10년은 좋게 넘게 탄 것 같은데 겉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 늙은이야. 이런 걸 돈 주고 산 거야? 얼마나 줬는데? 아들놈이 신형이라고 했던 캠핑카는 겉만 번지르르한 중고였고 그나마도 아들놈이 엉망으로 타고 다닌 탓에 엔진이고 그 밖에 부품이 마모돼서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알고 보니 둘째 놈이 지가 아는 중고상하고 짜고는 지 애비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였어요. 지 애비 돈을 수천만 원이나 꿀꺽하고도 용서를 빌기는커녕 뻔뻔하게 나오는 꼴을 보니 혈압이 올라서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돈 몇천에 자식을 고소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애초에 아빠가 형한테 하신 만큼 저한테도 신경 써주셨으면 제가 이런 짓까지 하겠습니까? 저도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고요. 이놈아, 내가 뭘 네 형한테만 해줬다는 거냐? 너나 네 형이나 결혼할 때 똑같이 아파트 사주고 애 낳았을 땐 차도 똑같이 사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 참, 아빠, 아파트라고 다 같은 아파트입니까? 형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주고 저는 강북에 있는 그지 같은 동네에 사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가격 차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아주 집사람 보기 미안할 정도라고요. 솔직히 이번에 아버지한테 사기친 돈 그거 다 해봐도 형네랑 우리 아파트 가격 차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 처가랑 가까운 지역에 집 구한다고 해서 은평구에 집을 사준 건데 이제 와서 집값 차이 난다고 지 애비한테 사기를 치는 놈이라니. 정말 남이 알까봐 창피할 정도였어요. 생각 같아선 이참에 콩밥 좀 먹여서 정신 좀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아내가 하도 울고불고 통사정을 해서 참았습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운 죄다 생각하면서요. 그나마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해외로 유학을 보내놔서 그런지 지 오빠들이랑 다르게 독립적인 편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집에 손 한 번 벌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아들보다 딸애가 낫다 싶었는데 이게 아주 지 오빠들 찜쪄먹는 녀석이었지 뭡니까. 홍기가 찼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안 턴 딸이 하루는 집에 찾아와 그러는 겁니다. 아빠, 난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오빠들 결혼할 때 준 거 지금 돈으로 주세요. 아파트랑 차, 애들 교육비 등등. 그동안 오빠들한테 들어간 돈 내가 엑셀로 정리해봤더니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화폐 가치 변동률까지 계산하면 딱 이 금액이에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아니, 결혼을 해야 집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하는 거지. 결혼도 안 한 놈이 무슨 돈 타령이야? 아빠, 난 결혼 안 한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충분히 즐기고 살 수 있는데 미쳤다고 결혼해서 남일 좋은 일 시켜요? 여자가 결혼하면 그날부터 인생 쭈그러드는 거라고요. 시댁 식구들한테 들볶이지. 출산하면 애까지 키워야 되지. 그럼 내 인생은 어디서 찾아요? 난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늙어 죽을 거예요. 외로우면 연애를 하면 될 일이지. 뭐하러 결혼해서 내 인생을 진흙탕 속에 쳐박아요? 난 싫어요. 그러니까 돈 빨리 주세요. 독신으로 살겠다고 지 오빠들한테 해준 만큼 돈으로 받아간 딸애는 2년 뒤 배가 불러서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애 아빠는 말해줄 수 없다며 애는 자기 혼자 키울 생각이라고 애랑 살 집을 마련해달라나요? 거참, 당장 지낼 곳도 없다고 울고 짜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딸아이 살집이랑 산후조리원까지 다 내 돈으로 해줄 수밖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이 살겠다는 딸아이 때문에 정말 고생한 건 바로 제 아내였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혼모로 살겠다는 딸을 두고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밤낮 없이 딸아이 집에 드나들면서 손주도 봐주고 딸아이 밥도 챙겨 먹이고
그러고도 유별난 딸아이 트집에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살았습니다. 애한테는 유기농 채소만 먹여라. 소고기는 한우만 먹여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었어요. 그렇게 딸자식 시집살이를 하던 아내는 6년 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자 한동안 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하루가 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 한 달이 지나도록 저희 집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매일같이 쓸고 닦아가며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놓았던 집은 어느새 먼지가 앉고 때가 타서 엉망이 되어버릴 무렵 절대로 울리지 않을 것 같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자식놈들 중 하나가 찾아왔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웬 중년 여성과 낯선 청년이더라고요.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온 청년은 근처 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라고 했어요. 다짜고짜 자기들이 도울 게 있을까 해서 왔다길래 도대체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찾아왔느냐고 했더니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마트 주인이 알려줘서 왔다더라고요. 어르신께서 매일 라면 만드신다고 아파트 상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 입맛도 없고 딱히 해먹을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마트에서 라면을 사다 먹었더니 그걸 보고 주민센터에 연락한 모양이더군요. 내 자식들도 나 몰라라는 판에 이웃이 라면만 먹는 걸 보고 주민센터에 대신 도움을 청해주다니 그래도 아직은 인정이 있는 세상이다 싶었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인터넷으로 돌봄 서비스 신청을 하세요. 그래야 정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젊은 청년은 자신이 들고 온 전자기기를 꺼내 저 대신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날 이후 민석이라는 청년은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와 밥은 먹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가며 집 청소도 도와주고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도 가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청년의 방문이 불편하기만 했던 저도 조금씩 청년과 서스럼 없이 지내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자기 관할구역이 아님에도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찾아와 말벗도 해주고 같이 밥도 해먹는 사이가 되었죠. 도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이리도 바르게 자랐나 싶어 하루는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안 계세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버려졌거든요. 아니, 그럼 내 코가 석잔데 남을 돕겠다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아이고 참, 민서가 누가 누굴 돕는다고 그래. 기껏 힘들게 공부를 했으면 남들보다 잘 살 궁리를 해야지. 어르신, 저 잘 살고 있어요. 후원자분들 도움으로 대학도 다녔고요. 이렇게 사회복지사도 됐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사람 몫을 하고 살 수 있는 건 다 후원자분들과 국민들 세금 덕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받은 거 이제는 저도 갚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민석이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살겠다고 아등바등 돈을 모아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쥐뿔도 없이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고시원에 살면서도 남들한테 받은 걸 갚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민석이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젠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민석이한테 고시원을 나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집도 크고 빈 방도 많은데 한 사람 더 들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게 민석이랑 한 집에 살면서 나도 사회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시설에 기부도 하고 무료 급식소에 쌀도 보내고 학비가 부족한 애들을 위해 대학에 장학금도 보내줬습니다. 살면서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민석이랑 함께 살다가 녀석이 결혼을 하면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할 때 부모님을 대신해 내가 살 집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더니 민석이도 그렇고 민석이 처도 그렇고
한사코 거절을 하더군요. 부창부수라고 아내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얻어서는 부부가 아주 올곧게 자란 티가 났어요. 결혼한 뒤에도 민석이랑 민석이 처가 수시로 집에 드나들며 반찬도 해다 나르고 딸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늙은이 척척할까봐 애도 데리고 와서 재롱도 보여주고 했어요. 내 피가 섞인 자식은 아니었지만 친자식들보다 더 자식 같은 존재가 되었죠. 덕분에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 늙은이 몸을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신장암 말기라더군요. 이미 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던 터라 얼마 못 살 거라는 건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석이를 시켜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더니 웬일로 자식놈들이 득달같이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는 오지 않고 죄다 주치의방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애비 병세가 어떤지 알아야 하니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자식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한 놈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지 뭡니까? 그때 쎄한 기분이 들면서 이놈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병원에 찾아온 건 지 애비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언제 죽느냐가 궁금했던 거라는 걸요. 보다 못한 민석이가 큰애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하라며 끊더랍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시끌벅적한 게 무슨 파티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랑 막내딸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는데 얼핏 들어보니 내가 죽으면 빌딩을 하나씩 나눠 갖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 애비가 암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판에 유산 받을 생각에 파티를 벌이는 자식들이라니. 이런 걸 그동안 내 등골 빼가며 키웠다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정리가 다 끝난 그날 자식들을 불러 유언장을 공개했어요. 변호사 전화를 받고 병실로 달려온 자식들은 제가 이미 죽은 줄 알고 있었는지 병실에 들어와 멀쩡한 나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표정들이더라고요. 놀랄 거 없어. 죽기 전에 내 손으로 유산 정리하고 싶어서 부른 거니까. 다들 정신 사나우니까 문과에 서 있지 말고 들어왔으면 앉아라. 그렇게 자식들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변호사를 시켜 유언장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가진 빌딩 중 2개는 팔아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은 민석이가 관리하게 했습니다. 민석이가 자랐던 것 같은 보육시설에 후원을 하고 부모 없는 애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움도 주고 학비도 대주는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남은 빌딩 하나는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환우들한테 수술비도 대주고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는 고가의 약이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약값도 대신 대주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던 아파트는 민석이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세금은 건물 2개 판돈에서 떼어 이미 납부한 상태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하자 자식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더군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3이나 있는데 그 많은 재산을 죄다 남한테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아버지 자식인 우리는 뭘 가지란 거냐고요? 형 말이 맞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피도 안 섞인 저 인간한테는 재단도 맡기고 집도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냐고요? 이건 무효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오빠들 진정해. 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자고. 막내딸은 지 오빠들보다 이성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어진 변호사의 말에 지 오빠들처럼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동안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차, 그 밖에 거액 현금들을 따져볼 때 소송을 하셔도 딱히 받으실 금액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따님은 2 오빠들보다 2배는 더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다른 로펌을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막내딸은 방방 뛰며 울고불고 난리였고요. 그동안 내가 니들한테 너무 많은 걸 줬어.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말이다. 늘 받고만 살다 보니 니들은 받은 거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잖니. 이 예비가 마지막 하는 길에 내 자식들한테 그동안 못했던 참교육을 하려는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부모는 니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지갑이 아니란다.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니들은 나한테서 받아가기만 했지 가져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참에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하고 니들 자식들한테는 제대로 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얘기 끝났으니 다들 나가봐. 피곤해서 자야겠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난 뒤 자식들은 개별적으로 민석이한테 연락해 재단이랑 집을 내놓으라고 어르고 달래고 협박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시켜 자식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민석이한테 연락해 협박하면 그동안 증여해준 재산도 회수하겠다고 말이죠. 그제야 자식놈들은 잠잠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암투병 중이고 언제 세상을 뜰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한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잘못 키운 탓이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부디 여러분은 내 자식이 예쁘다고 내 새끼 입에만 맞는 걸 넣어주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늙어서 후회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